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는 보름을 넘겼는데요. 내수 부진에다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미치는 파장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상하이 봉쇄 지금 보름 가까이 되고 또 생산자 물가도 급증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오늘 상하이 증시 주가 동향 조금 분위기가 달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물가 발표 그리고 락다운 강화에 대한 우려로 어제 이제 급락을 했었고 일부 지수 본토 증시의 경우는 연중 최저침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분위기는 오전과 오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오전에는 어제 미국장 급락 여파로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본토 증시의 리오프닝 그리고 은행, 증권, 소위 말해 저희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그런 업종들이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쪽은 이제 휴장이 있다 보니까 본토 증시는 이제 휴장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요. 홍콩 역시도 본토와 좀 연동되면서 일단은 다행히도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선방을 오늘 하고 있는 오후장에 좀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특별한 호재가 있었습니까? 뒤에서 어차피 이제 상하이시 락다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중국 상하이시 방역 당국에서 전체 지역을 우리로 치면 동 정도로 잘게 찢어서 3단계 정도 분류를 해서 이제 일부 지역은 해제하고 이런 지침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발표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점심쯤에 일부 지침이 나왔는데 한 절반 정도 도시는 어쨌건 여전히 봉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일부 해제한다는 이제 조금 기대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오늘 면세나 여행, 외식 같은 전형적인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세인 거는 수급이 저희가 소위 말해 빈집이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관심들이 없었던 업종이기도 했고 이런 이제 방역 지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 그리고 5월 1일 달에 이제 중국은 노동절 연휴가 있는데 노동절 연휴 관련해서 이제 이동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또 오전에 나온 중국의 오늘 전체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꺾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 베팅이 좀 들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방금 신규 확진자가 좀 꺾이는 분위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상하이가 계속 봉쇄돼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었잖아요.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코로나 상황도? 저희가 이제 일단은 주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중국의 전국이 나오는 신규 확진자가 한 2만 5천 정도를 담으면 현재는 상하이시만 집중적으로 지금 85%에서 90%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의 증가세는 조금 진전이 되고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상하이시의 경우는 전수검사를 최근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전수검사 초반에 많이 나왔던 확진자들이 이제는 증가세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라서 현재 단계에서 완전한 정점이라고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방역당국이 이제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본다면 일단 1차 피크는 지났고 절대적인 레벨은 높겠지만 그래도 감소세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의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상하이 봉쇄 관리 체제를 조금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 주민들이라든지 외국인들에게는 어떤 큰 변화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3주 전에 일선 도시 4개 중에 하나인 션전시, 그러니까 저희가 심천으로 알고 있는 심천시의 경우는 짧고 굵게 락다운을 해서 6일 만에 사실은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만 상하이시의 경우는 지난 3월 28일부터 우리로 치면 강북, 강남을 나눠서 2부제 형태로 4일씩 8일에 걸쳐서 션전시 같은 모델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2만 명 가까이 확진자 나오면서 실패한 모습이고 전면적인 락다운에 돌입은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동으로 잘게 찢어서 3개 지역 그 레벨로 나눴을 때 지금 확진자가 지난 7일 동안 안 나온 지역이 한 20%, 14일 동안 안 나온 지역이 이제 30% 정도 되니까 전면적인 봉쇄를 했을 경우에 지금 물류난이나 공급망으로 인해서 민심 이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의 도시는 그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걸 조건으로 해서 택배를 받거나
어떤 그 공급되는 것들을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풀어준 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의 동들은 여전히 이제 알고 계신 거의 두문분출하는 못 나가는 그런 상태로 여전히 좀 막고 있는 상태니까 지난 일주일 전 대비해서 보면 전시가 거의 락다운돼서 아무도 못 나오는 상황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가 지금 현재 풀렸고 이제 그런 이제 일정으로 본다면 봉쇄된 나머지 절반 지역은 7일 정도 이제 그 락다운 이후에 만약에 향후 7일 추가적인 7일 동안 확진자가 안 나오면은 이제 단계를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 3주 정도가 절반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 절반 지역은 아무리 길어도 2주 안에는 정상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상하이 말고 이 광저우라든지 수저우 등 다른 지역들의 그 봉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 광저우시도 결국에 일선 도시 4개 중 하나죠. 베이징, 션전, 상하이, 광저우 이렇게 4개 도시가 일선 도시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 네. 광저우시는 현재 30명 정도 확진자가 일부 지역에서 나오니까 개별 동이나 구 단위로만 락다운을 좀 시행을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어제와 그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가 이제 시진핑 임기 마지막 회기이기도 하고 공산 당원들이나 관료들도 사실 본인들의 임기가 또 올해 마지막이다 보니까 상하이시의 일부 실패 케이스가 주는 상징성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전수검사를 시행을 한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광저우나 수저우 같은 지역들이 상하이 같은 락다운을 할 가능성은 현재 확진자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낮아 보이고 선전시 3주 전에 좀 짧고 굵게 해서 성공했다고 말씀드린 그 선전시 모델 비슷하게 짧고 굵게 개별 지역만 좀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하이 같은 케이스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오늘 주가가 일부 반등하는 이유도 관련된 우려가 아직 크진 않다고 보는 거라 보여집니다. 네. 확진자가 조금만 나와도 봉쇄를 해버리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 정부는 스스로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 제로 코로나 유지의 당위성을 현재는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고 잘 아시는 대로 민심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일선 도시 중에 제일 큰 상하이 쪽에서 어쨌건 안 좋은 영향을 좀 줬기 때문에 일부 이제 국내에서 보실 때는 체제의 당위성이나 체제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가까운 예로 2월 달에 홍콩 쪽이 엄청난 사망자와 치명률과 함께 방역이 좀 실패한 케이스를 보였고 어떻게 보면 홍콩과 대한민국이 저희가 굉장히 상반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홍콩 상황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즉 홍콩의 경우는 3차 접종률이 지나치게 낮고 대한민국 대비해서 중장년층의 그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병실 확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져서 대한민국과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가깝지 않고요. 오히려 홍콩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인 사망자나 치명률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즉 홍콩처럼 될까 봐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의 이 물류나 네. 어떤 민심에 대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은 어찌됐건 이걸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강조하는 분위기고요. 네. 결과적으로 경기 영향이 너무나 커서 지금 같은 우려를 자아내는 거는 일부 실패는 했지만 당분간 이거를 포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고 절대적으로 홍콩의 케이스가 상징성이 굉장히 컸다. 그 공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피해가 꽤 클 텐데 공장이 서고 제조업들도 피해가 적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있죠. 소비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생산도 있고 그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동량 같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화물차 운송지수나 또 지하철이나 이제 이런 도로 혼잡지수 같은 사실 사람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물류를 저희가 많이 보거나 생산을 많이 보는데요. 네. 전국으로 본다면 해당 지표가 최근 4월 들어서는 작년 동기 대비, 기존 대비해서 한 15% 정도 전국이 다운된 걸로 확인됩니다. 작년이 100이었다면 현재 한 85% 정도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실제로 중국의 2분기 GDP나 경제 지표들도 15% 정도 락다운 영향을 보시면 되고요. 대신 상하이 케이스가 아직 전국의 케이스랑은 다르기 때문에 건설이나 토목공사,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상해를 제외한 지역들이
중단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상징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3월과 4월 지표로 본다면 15%에서 20% 정도, 즉 고위험 지역에 나오는 비중 정도만 차감을 하면 된다. 즉 주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도하게 반영한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 15%에서 20% 정도의 영향으로 저희는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그 정도 15%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 중국 정부, 뭐 경기 부양 지금 의지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강도로 경기 부양을 해 나갈까요, 앞으로? 사실은 올해 중국 증시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작년의 경우 중국은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통화 긴축을 하고 재정을 상당히 짜게 운용하면서 올해 정책 여력을 사실 남겨놓은 뭐 어떻게 보면 신흥국에서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긴축할 때 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아쉽게도 미국의 긴축 행보가 좀 빨라지고 락다운에 대한 충격이 생각보다 경기 저점을 좀 더 미루게 되면서 중국 정부의 반대 대응이 더 강해져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 네. 정책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통화 정책 쪽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가 조금 부담이 돼서 3월, 4월에 조금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어찌됐건 지준율 인하라든지 통화 완화 조치는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마침 어제 나온 중국의 3월 대출이나 통화량 데이터도 류호 부총리가 지난 3월 15일에 약속했던 것처럼 일단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 지표들 측면에서는 재정하고 통화 정책은 가속화가 되는데 아쉬운 거는 중국이 최근에 감세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피해 산업들에 대한 보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굉장히 피해가 큰데 반해서 그 텍스컷이라고 얘기하는 감세 정책의 효과는 아무래도 7, 8월 이후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생산, 제조업, 투자 산업은 빨리 회복을 할 것 같은데 나머지 부양책이 이런 피해가 더 큰 소비나 서비스업에는 다르게 반영돼서 좀 시차를 둘 것 같아서 아마 주가 측면에서 보신다면 업종 간의 차이가 소비나 서비스업 이쪽은 빨리 복귀되기가 좀 어려운 부양책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피해라는 충격이 좀 그리고 경기 부양의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데 최근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워낙에 통화 긴축 우려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데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러는데 중국 투자 리스크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게 투자하는 건데 투자 동향이 어떻습니까? 뭐 주식은 현재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흥국이나 중국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그래도 하반기까지 좀 놓고 보면 기회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나라들 경기나 인플레이션 상황과 좀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통화 완화를 할 수 있고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경기나 실적 저점이 1분기로 예상했었는데 1분기는 어려워 보이고 2분기로 좀 지연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주요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나 실적이 상저하고로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에 했던 중국의 규제나 정책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주가들이 지금 이미 많이 빠졌고 본토의 상해 신천이나 홍콩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가격 메리트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V자 반등을 기대하시면서 들어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 대비 올해 하반기에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나 부양책에 대한 효과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생산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신흥국 내에서 여전히 믿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엔 가장 공포스러울 때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의 상당 부분을 올인하는 전략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해외 주식의 상당 부분의 일부 30%나 40%의 포트를 중국으로 저가 매수해서 들어가는 거는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권고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투자를 권고한다. 그러면 혹시 분야별, 업종별 뭐 조금 유망하거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할까요? 올해 저희는 그냥 그 지수 투자를 무난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의 전방 산업이라 불리는 전기차나 배터리,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국 관련된 주가가 빠진 플랫폼 기업들이나 빅테크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중국 본토의 CSI 300이나 CSI 500으로 좀 불리는
이런 그 금융이나 에너지 혹은 최근에 이익이 좋아지는 좀 전통 산업들, 주가가 조금 가벼운 것들이 주도해서 2분기, 3분기의 반등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관련해서 본토는 CSR 300이나 CSR 500 그리고 기존에 이제 좀 주가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만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에 좀 속하고 원재료 부담, 상승 부담이 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를 좀 노리시면서 좀 천천히 바라보시는 전략인데,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전략은 지수 쪽에 대한 저가 매수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 네. 미중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고 오히려 역전 얘기까지 나오는데 위안화 환율이 대단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인 구간에는 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코로나 봉쇄 관련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